도 그렇겠죠. 당연히 신용카드 당연하죠. 신용카드 당연하고 뭐 후불카드니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불수단으로 이 분필을 사용한다. 이거 역시도 화폐이자 통화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화폐 발달 이런 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화폐에는 그래서 몇 가지 기능이 있냐 하면 그 밑에 있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이제 기본적인 용어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죠. 일단 화폐는 당연히 무엇인가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 되죠. 내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선 화폐를 주고 그걸 사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화폐라는 건 가치를 척도가 됩니다. 요게 1,000원이고요. 이게 2,000원이면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겁니까?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화폐라는 가치 척도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치 저당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쌀이라든가 자신이 생산하는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내 재산을 비축해뒀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 상하잖아요. 없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훼손됩니다. 하지만 화폐라는 것이 동전이 지폐니 속칭 이제 썩지 않는 물건으로 화폐를 정하는 이유는 가치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올해 3천만 원어치 무엇인가를 벌었는데 내년에도 그게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3천만 원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화폐가 된다는 것이고, 또한 지불의 표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려고 했을 때 화폐로 그걸 다시 갚는다. 그러니까 어떤 지불의 방책이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폐라는 어떤 이런 상투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좀 고전적인 방법보다도 현대에 와서는 금융기관에서 통화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통화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는 다양한 지표들을 만듭니다. 그런 걸 바로 통화지표라고 불러요. 자, 통화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속칭 경기를 조절하는 거. 경기가 뭐예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영 그래. 뭐 이런 경기 있죠. 그 경기라는 것은요. 바로 경제 활동의 활발한 수준을 말해요.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경제 활동이 뭐예요? 소비, 투자, 고용 뭐 이런 거 있죠. 야,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거고 고용도 안 한다는 거고 투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반적인 경제 활동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지고 있는지를 경기라고 하는데, 자, 그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화량이에요.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불렸다. 그럼 뭐예요? 속칭 우리 같은 경제 주체의 주머니에 돈이 빵빵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편의점에서 안 살 거라도 하나 사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통화량은 경기와 국민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 통화량을 각각 여러 가지 기준으로서 지표를 만들어서 항상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통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M1이에요. 그리고 M2가 있고, 그다음에 LF라는 게 있고 L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통화지표를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 바로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유동성은요, 얼마나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가 있느냐가 바로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다,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유동성이 나쁘다,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막대한 손실을 빚고 내가 현금을 바꾼다든가 뭔가 현금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동성을 근거로 여러 가지로 통화량을 나눈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M1, 가장 유동성이 좋은 통화 수단, 지불 수단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현금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은행에서 예금 통장 만들어 왔는데요 했을 때 만들어준 통장이 있죠. 그런 통장을 요급을 예금이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통장 만들어 왔습니다 했을 때 만들어준 통장. 이건 뭡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돈을 빼서 쓸 수도 있고, 현금 카드 만들면 밖에서 그냥 바로 뽑을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현금과 거의 같은 거죠. 주머니에 돈 없어요. 친구가, 야, 너 10,000원이냐? 없는데? 잠깐만, 금방 갖다 줄게 하면서 뽑아서 주잖아요. 여기 있는 걸.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는 거의 성격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M1으로 같이 묶고요. 그 다음에
요런 그 예금이 아니라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이라는 건 좀 더 이율을 높여주면서 그러니까 제발 좀 여기다 넣어두세요라는 어떤 그런 강제성을 좀 더 부여한 건데 그 중에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역시도 여기 나오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M1으로 같이 묶어야겠죠. 그래서 M1은 가장 유동성이 높은 통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얼마나 풀렸어? 라고 했었을 때 M1을 기준으로는 얼마 풀렸습니다라는 건 현금이 지금 시장에 얼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신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M2는 그럼 뭐냐? 가장 유동성이 높은 M1에다가요. M1에다가 뭘 더 해야 되냐면 이제는 조금 내가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M2로 분류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정기, 예, 적금 또는 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금, 적금, 부금. 정기적인 예적금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은행에 갔을 때 적금 깨러 왔는데요. 표현이 벌써 다르죠. 돈 찾으러 왔는데요랑 좀 달라요. 막 머리 끄적끄적 하면서 적금 깨러 왔는데 뭐 창구 텔러들이 놀라죠. 만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깨셔야 되나요? 이자를 못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이런 제약들이 따른다는 거죠. 이런 정기 예적금은 당연히 M1이 아닌 M2로 다시 분류하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좀 언급할게요. 뒷부분에서 배울 CD가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RP, 환매조건부 채권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금융체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상품 중 장기상품이라고 했죠. 장기상품인데요. 여기다 쓸게요. 장기상품인데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1년이 아닙니다. 2년 이상이에요. 2년, 만기가 2년 이상인 상품을 우리가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빼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장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들은 오히려 광의통화 M2 부분에서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이상의 장기금융체는 어디 들어가느냐?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LF. LF는요. 금융기관 유동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2에 포함되었던 것 플러스 방금 우리가 뺐던 2년 이상의 금융 관련 상품들 그런 것들이 LF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증권금융이죠. 그게 여기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화지표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시중에 어떤 뭐 복잡한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결국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통칭한 게 바로 L입니다. 그래서 L은요, LF에다가 다시 정부 및 기관 등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의 금융 상품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가 L이라고 부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화지표들에서 배웠어요. 다 적어드린 건 아니지만 다양한 통화지표들이 각각 어디에 분류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겠죠. 자, 중심 통화지표나 이런 건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승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통화승수는 이래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푼다 만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 시장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각 소비자의 주머니에게 돈을 좀 채워놔야겠어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정부 공사를 해가지고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서 뭐 월급을 준다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뭐 댐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지불한 금액이 총 100억 원이다. 그러면 이 100억 원을 가지고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시장에 처음에 100억 원을 주면 시장의 화폐를 100억 원만 공급한 거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가 어떤 것을 그 건설 공사를 수주해서 첫 번째 인부들에게 100억 원을 줍니다. 그죠? 100억 원을 주면 이 인부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쓰겠죠.
다시 쓴단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는 다시 먹을 거 쓰고 뭐 쓰고 다시 쓰겠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2차적인 경제 주체에다가 이 돈의 일부를 또 써요. 100억을 다 쓰진 않고 또 얼마 쓰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80억을 쓴다. 그럼 이렇게 80억 써요. 그럼 얘네들이 다시 또 80억의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얘네들도 오늘 뭐 돈을 벌었으니까 또 어디다 또 쓰겠죠. 그 돈은 다시 여기에서 뭐 80% 64억이다. 이렇게 돈을 또 쓰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억을 뿌린 것은 100억이 아니라 통화가 더 많이 발행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화 승수라는 거예요. 그 옆에 정의 나오죠. 뭐라고 돼 있냐면요. 기억 부분이 가장 정확한 통화 승수를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본원 통화 한 단위 공급에 따른 통화량 증가의 비율 그랬습니다. 자, 뭡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 통화의 승수배만큼 창출한다 그랬어요. 자, 중앙은행, 정부라고 제가 표시했지만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처음 공급한 그 금액이 계속 이렇게 창출되는 그런 과정을 통화 승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 통화 승수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거기에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이죠. 자, 100억을 통해서 아까 100억이 그 뒤로 2차적으로 80억이 됐고 그 다음에 64억이 됐고 그래서 자꾸 증가한 그 모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자로 두는 것이죠. 그러면 100억을 시장에다 뿌렸더니 그게 총 얼마로 유통이 되더라. 그게 바로 얼마의 승수, 더 많은 배수가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수식표 그것보다는 요 말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통화 승수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니까 통화 승수가 뭔지 그 개념만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원 통화의 성질 정도는 아셔야겠죠. 기억 보시죠. 예금은행의 신용 창조의 기초가 된다. 그렇죠. 계속 뭔가 중앙은행에서 처음 조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신용이 다시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본원 통화의 공급은 통화량을 승수배만큼 증가시키는 성질을 갖는다. 그렇죠. 본원 통화를 증가시켜야 그걸 처음에 100억이든 얼마든 줘야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승수가 발생돼서 시중에 통화량이 유토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에서 지불하는 통화라는 내용이고 그것은 약간 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본원 통화의 어떤 특성을 나타낸 걸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본원 통화는 현금 통화에다가 지급 준비금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현금 통화는 뭔지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시중에 현금으로 뿌려진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중은행의 금고에 가보면 항상 돈을 어느 정도 이상 예치하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고객이 와서 돈 좀 찾아갈게요 라고 해서 딱 돈을 내미는데 금고에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 고객도 황당한 것이고 그 고객의 그런 황당함은 많은 경제 소비 주체들이 당혹스러움으로 이어지겠죠. 은행에 언제 가면 금고에 돈이 없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앙은행은요, 시중은행들에게 창고에다가 은행 금고에다가 돈을 항상 얼마씩을 지급을 위해서 준비해 둬라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바로 그 돈이 지급준비금입니다. 자, 이러한 지급준비금은 고객의 인출에 언제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죠. 따라서 현금과 거의 똑같이 봐야겠죠. 언제 또 현금을 나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본원통화의 다른 표현 방식으로의 합산 방법은 그 밑에 박스 안에 넣어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본원 통화의 통화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민간에게 들어가느냐? 정부가 다양한 공사 같은 걸 발주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금 은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고 있던 돈을 누가 빌려갔다든가 아니면 돈을 인출해 갔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고요. 해외 부분을 통한 그 공급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제품 팔고 뭐 받아옵니까? 돈 받아오잖아요. 그 돈이 우리에게 다시 화폐를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부분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 역시도 하나의